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세 번째 페이지. 방송 시간을 노래방 시간 연장하듯 자연스럽게 연장하는 남자,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자, 수요일의 과학시간. 오늘은 곽재식 작가와 함께 말라리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질병청이 지난달 19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내렸는데요. 올해 첫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발견됐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함께 경보를 내렸습니다. 저는 이제 곽재식 작가님이 저희가 뭐 본 영상 쇼츠로도 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정말 뭐 말라리아에 있어서는 최악의 나라다.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단 맞습니다. 말이죠. 그게 어떤 의미셨나요? 우리나라에 뭐 말라리아 환자가 많다는 건가요? 일단 얼마나 최악이냐면 아까 8월 19일에 전국적으로 말라리아 경보를 발효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매년 이렇게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효를 하는 선진국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 그래요? 우리나라만 이런 일이 있고요. 아까 말라리아 모기가 발견되었다고 경보를 발효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라리아 모기가 좀 많이 나타나는 걸로 전국에 경보를 발효하지는 않고요. 이번에 발효를 한 이유는 그렇게 모기가 많이 나타난 지는 벌써 꽤 됐는데 그 모기를 잡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말라리아를 옮길 수 있는 말라리아 원충을 품고 있는 모기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하던 실험을 하던 그분이 그 모기에게 물렸으면 그분이 실제로 말라리아에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모기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경보까지 발효를 한 겁니다. 실제로 8월 한 13일 전까지 8월 상반기까지 금년에 전국적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이미 373명이 나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1년에 말라리아 환자가 500명이 넘게 나왔거든요. 생각보다 엄청 많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이 지금 CBS 방송국인 이 동네 있죠? 이 동네에서도 말라리아 환자가 나왔습니다. 아, 여기 양천구에서도? 네, 나왔습니다. 네, 그것도 그분이 사시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그때 당시에 두 사람 사이에서 전염이 일어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의심을 했을 정도로 그래요? 되게 이게 막 스며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말라리아가 심각하냐. 말라리아가 우리나라보다 두 번째로 많은 나라, 세 번째로 많은 나라를 OECD에서 조사를 해보면 멕시코라든가 코스타리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2, 3위에 올라오거든요. 2, 3위에 올라온 멕시코나 코스타리카는 열대지방을 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에. 그러니까 모기가 많고 말라리아가 되게 많을 만한 나라에서 상상이 가요. 말라리아가 많은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열대지방하고 꽤나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러네. 말라리아하고 없어도 될 법한데 우리나라는 말라리아가 굉장히 많은 OECD 국가 1위에 도달해버린 그런 아주 특이하고 이상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런 게 있나요? 뭐 일단 약간 좀 오해를 잡기 위해서 살짝 말씀드리면 OECD 국가를 이제 좁혀놓으니까 그렇고요. 뭐 전 세계로 OECD 국가 아닌 나라로 범위를 넓혀보면 말라리아 환자가 뭐 10,000명, 10만 명 발생하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그런 나라에 비하면 또 말라리아가 그렇게까지 심한 건 아닌데 그래도 선진국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너무나 이상할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말라리아가 많으냐? 좀 단순화해서 이유를 설명을 해본다면 원래 말라리아가 많았는데 근절이 좀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가 언제 원래예요? 뭐 수천 년 전, 수천 년 전에, 수만 년 전부터 한반도에 말라리아가 많았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가 우글우글했습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모기가 따라와가지고 말라리아가 퍼진다라고 할 정도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말라리아에 시달리던 그런 시대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말라리아가 뭐가 옮기는 병이죠? 모기요. 모기가 옮기는 병이잖아요. 말라리아가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걸린 사람을 모기가 물고 그 말라리아 원충을 모기가 품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물면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말라리아가 그 사람에게 모기를 통해서 번져나가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라리아라는 게 이게 퍼지려면 뭔가 이렇게 말라리아 동물들 사이에서 퍼지거든요. 그래요? 뭔가 이렇게 모여있는 동물들이 많이 있을 때 그 동물들 사이를 모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라리아 원충을 퍼뜨려 주기에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친숙하게 생각하는 동물들 중에 이렇게 모기가 피를 빨 수 있는 이런 포유류 동물들 중에 제일 흔한 많이 모여 사는 습성이 있는 동물이 뭡니까?
그 사람인가요? 사람이죠, 사람. 아, 그렇구나. 사람 모여 사는 동물의 대표 주자잖아요. 예, 예. 예, 도시에 보면 뭐 우글우글하게 몰려 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정말 먼 옛날부터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로 무리지어서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말라리아라는 이게 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말라리아, 한국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말라리아 무슨 뜻일까요? 영어도 아닌 것 같고. 예. 예. 뭐 영어에서도 뭐 말라리아 합니다만 라틴은 그런 쪽의 뿌리를 갖고 있는 그래요? 말입니다. 예. 이탈리아, 뭐 프랑스 이런 쪽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쓰는 말입니다. 말라리아는 말 더하기 아리아이거든요. 말이 뭐죠? 말. 예. 아리아 말 뭘까요? 말 뭔가 나쁘다, 안 좋다. 뭐 말펑션 이런 거. 그렇죠. 예. 고급 단어를 아시는군요. 그 소프트웨어 중에 예. 악성 기능을 가진 나쁜 소프트웨어를 말웨어라고 하죠. 말웨어. 예, 그래서 말 이런 말이 붙으면 뭔가 나쁜 거, 안 좋은 거 이런 뜻 되지 않습니까? 예. 말펑션하면 뭐 기능이 오작동하는 거 이런 걸 말펑션이라고 하죠. 아, 그 말이구나. 그래서 나쁘다는 뜻이에요. 예. 아리아는 뭡니까? 뭐가 나쁘다는 걸까요? 아리아? 오페라에서 노래 부르는 거 이런 것도 아리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리아. 같은 그렇죠. 뿌리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아리아, 공기, 어떤 기분, 분위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페라에서 아리아는 약간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에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에어하고 뿌리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나쁜 배드 에어 이런 뜻이에요, 말라리아. 나쁜 공기. 나쁜 공기가 안 좋다, 분위기가 안 좋다, 분위기가 썩었다, 약간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 말라리아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정말로 오랫동안 유럽에서는 공기가 뭔가 안 좋아지면 그 공기를 사람들이 많이 들여 마셔가지고 아파질 수가 있는데 그게 말라리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말라리아가 많이 퍼져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도 예로부터 말라리아가 있었거든요. 아주 흔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전에도 오다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말라리아를 학질이라고 불렀습니다. 학질이 말라리아입니까? 학질.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 관용 표현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되게 싫은 게 있을 때 난 진짜 그걸 하면 학을 뗀다. 학을 뗀다. 야, 진짜 나 하나만이라 하면 진짜 학을 뗀다.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 학이 말라리아라는 뜻입니다. 그게 말라리아에 걸렸다가 낫는 정도의 고통을 준다. 학질을 뗄 정도로? 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 학을 뗀다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언어 생활에 스며 있을 정도로 말라리아가 아주 아픈 병, 나쁜 병, 그러면서도 누구든지 학질이라고 하면 뭔지 학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퍼져 있는 병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말라리아라는 말을 우리가 쓰다 보니까 이게 외래어다 보니까 말라리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열대지방, 아열대지방 이런 데서만 되게 많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는 말라리아 같은 이런 좀 외국어로 된 병은 없을 거야. 왜 옛날에는 더욱더 없었을 거야. 외국에서 들어온 병일 거야. 이렇게 좀 착각하게 되는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학질 이런 말을 좀 부활시키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좀 하거든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로부터 학질 그래 뭐 한자어로 돼 있고 하니까 옛날에도 우리가 겪었던 병이었고 지금도 남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학질이라는 표현도 좀 살려서 많이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학질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뭐 사람의 음양오행에 기가 안 맞으면 학질이 생기고 뭐 무슨 뜨거운 기운을 쏘이면 학질이 생기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한 나쁜 공기니까 말이 되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가 하면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학귀라고 하는 학질을 옮기는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이 학질의 저주를 내리면 그러면 이 말라리아에 걸린다, 학질에 걸린다라는 생각도 상당히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약간 그 이야기가 좀 비틀려가지고 전설 같은 거 이런 거 보다 보면 그런 이야기 있어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어떤 구박받다가 세상을 떠난 그런 노비가 있었는데 너무 많이 구박을 받아가지고 원한이 맺혀가지고 그 동네의 사람들 중에서 나쁜 사람들한테 저주를 내리는 학귀가 되어서 돌아왔다. 두옥신이 때도 그런 노비 있었는데. 그런 맞아요. 식으로 이 학질 이야기가 막 퍼져나가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꽤나 있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든 유럽이든 이런 식의 완전히 잘못된 생각에 정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무슨 공기가 잘못된 게 퍼져 있으면 그걸 들이마시는 거라든가 귀신의 저주 이런 게 전혀 아니고 말라리아가 전염병이고 그 전염병을 옮기는 게 모기다라는 거를 확인하게 된 게 언제입니까? 불과 1897년입니다. 아, 진짜 얼마 안 됐네. 20세기가 시작되기 불과 한 3년밖에 그러니까 거의 20세기 다 들어와가지고 그러네. 이게 로널드 로스라는 사람이 이 영국에서는 흔히 이 사람을 영국의 과학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인도에서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네. 뭐 인종적으로 뭐 영국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인도 태생의 과학자인 이 로널드 로스가 1897년이 되어서야 말라리아는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이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인도가 지금도 말라리아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 그렇겠다.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변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걸 내가 연구하면서 파헤쳐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연구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낸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8월 21일 매년 국제 모기의 날로 세계에서는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그 로스 선생님이 그게 8월 20일이에요? 뭐 정확하게 그날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딱 8월 19일 날 아셨을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그날은 아닐 수도 있는데 발표 날짜가 뭐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때 1897년 그 사건을 기념을 해가지고 날짜를 한 날짜를 정한 게 세계 모기의 날 8월 20일이에요. 그 기가 막히게 올해 우리나라에 8월 19일에 말라리아 경보가 기가 막히다고 하기에는 하루 차이 나잖아요. 너무 그런 걸 기막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과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과학적인 원인을 알아야지 대책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진짜로 과학적으로 이 말라리아와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인류의 진짜 수천 년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사람들이 원시 시대에 살 때부터 모기한테 물리면서 말라리아에 시달렸을 거라고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1897년 이후부터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정말 이 대책을 쑥쑥 개발할 수 있었어요. 일단 이게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이라는 게 발견된 이상 알게 된 이상 가장 기본적인 전염병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코로나19 때 이거 많이 했죠. 격리. 자가격리. 말라리아가 걸린 사람을 모기가 물어야지 옆 사람한테 말라리아를 전파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옆에 사람들을 못 가게 하면 말라리아가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이게 도약입니다. 말라리아가 전염병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쓸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중간에서 옮기는 게 모기니까 모기를 많이 잡으면 모기를 없애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잘 되는 나라에서는 말라리아 환자들이 정말 극적으로 쑥쑥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만 알아도 어디야? 이게 진짜 놀랍죠. 그죠? 그리고 클로로퀸 계열의 말라리아 치료제들도 많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말라리아 치료제가 개발하면 아무래도 몸속에서 말라리아 이 원충이라고 하는 그 원인이 되는 미생물이 덜 자라게 되기 때문에 모기한테 물려도 그러니까 치료가 돼서 나아버렸으니까 모기한테 물려도 이렇게 감염시켜 줄 게 더 없어지는 이런 효과도 있겠죠. 그래서 말라리아가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정말 극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럽 지역에서는 아까 말라리아 뭐 이런 게 뭐 이탈리아, 라틴어 이런 데 뿌리를 두고 있는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 지역에서는 다 사라졌어요, 사실상. 그래요? 유럽에 뭐 그리스 같은 데 아직 좀 남아 있고. 날씨가 워낙 따뜻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뭐 이탈리아 이런 데 옛날부터 말라리아가 많기로 악명 높은 데였는데 다 사라졌습니다. 말라리아 뭐 미국에 특히 미국의 남부 지역 이런 데 있죠. 무슨 아니면 뭐 플로리다라든가 이런 데 있죠. 따뜻한 데 늪지 많고 이런 데. 옛날부터 말라리아 때문에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 많은 곳이었는데 없어요? 말라리아 막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말라리아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잘 방어하기 위한 방법을 추진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 1980년대, 90년대까지도 주로 도시 지역에 전국의 각지에서 여름철이나 아니면 뭐 늦봄, 초가을 이럴 때 정말로 많이 실시하던 풍경이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말 많이 썼어요. 소독한다 이런 말 많이 썼었는데 소독한다? 방역을 한다라고 하기 위해서 허연 연기 같은 걸 이렇게 내뿜고 다니는 차가 뭐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그 방역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뭐 어깨에 이렇게 하나 둘러매고 맞아요. 뭐 이렇게 연기를 뿜는 장치를 들고 이렇게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고스트버스터스처럼. 저는 어릴 때 그 분들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멋있어요. 어깨에 그거 둘러매고 그 연기 뿌리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에 나올 것 같아요. 정말 멋있어 보였거든요. 저는 진짜 그런 분이 되고 싶었는데 요즘은 그걸 좀 덜합니다. 요즘은 좀 그걸 덜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어떤 환경과 생태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이 환경안전공학을 전공하게 됐으니까 뭐 얼추 비슷한 거를 하고 있게 된 거죠.
그때 그렇게 그 흰 연기를 많이 뿌린 이유가 뭡니까? 그 흰 연기를 뿌리면 뭐가 좋다고 그걸 그렇게 많이 뿌린 거예요. 모기 죽인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이게 방역, 뭐 소독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하면 무슨 뭐 바이러스를 없애준다거나 뭐 세균을 없애준다거나 뭐 도시를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줘.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두루두루 하는 줄 알았어요. 그 뭐 어느 정도 뭐 그런 생각 안 해볼 수 있는 건 아닌데 예. 그 흰색 연기가 나오는 거의 결정적인 목적은 곤충을 없애는 겁니다. 곤충. 근데 우리가 그때 제일 작심하고 없애려고 했던 곤충이 뭐였냐면 바로 모기였거든요. 모기. 아, 그래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모기 없애는 작업이다라고 해도 뭐 그렇게까지 말하면 조금 과장인데 다른 여러 가지 해충성 곤충을 없애기 위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모기를 없앤 효과가 굉장히 컸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학을 뗀다란 말이 그렇게 많이 쓰일 정도로 관용 표현이 될 정도로 학질이 그렇게 널려 있었던 나라였는데 뭐 말라리아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어가지고 급격히 감소해서 1980년대에 말라리아가 우리나라에서도 퇴치됐다.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말라리아가 없는 세상이 되었다 아닌가? 그 약간 생각했던 그런 말까지도 나왔어요. 8, 9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도 예. 거의 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 몇 년 동안 우리나라도 이제 말라리아 탈출.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500분 이상 걸리시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 때의 그 기억 때문에 약간 사람들이 좀 오해하게 된 그런 게 있어요. 그 시대 때문에 한국은 이제 말라리아 없어. 맞아요. 말라리아 열대 지방에서 문제되는 거야. 우리나라 말라리아 있다고? 그러면 왜 말라리아가 왜래요? 약간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그때 많이 스며들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이 사람 말라리아 걸린 거 아닌가? 이 사람 말라리아 걸린 것 같은데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야 이거 우리나라 말라리아 없어진 게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정신 차리고 다시 각 잡고 조사를 해보니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부터 매년 수백 명 단위로 말라리아 환자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시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게 관리가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질 때는 1000명 단위 넘어갈 때도 가끔 생깁니다. 지금도 이렇게 400~500명씩은 꾸준히 나오고요. 많이 갈 때는 한 뭐 700명까지 갔다가 좀 적어질 때는 한 400명까지 내려오다가 계속해서 이게 20여 년째 거의 한 3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 선진국이 되면서 모든 게 다 발전이 되었는데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냐라고 할 정도로 말라리아가 뿌리가 안 뽑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뿌리가 안 뽑히냐를 알기 위해서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곳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이상한 일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상한 특징이 하나 보입니다. 특징? 어떤 매년 반복되는 희한한 특징이 하나 보입니다. 말라리아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어느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지 누가 감염이 되었는지 이런 거를 통계를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 당국에서 그죠? 통계를 내보면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말라리아가 모기가 옮기는 거니까 모기가 활동을 하면 일단 뭐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모기가 여름철에 많이 활동할까요? 겨울철에 많이 활동할까요? 이걸 질문이라고 제가 던졌나요? 여름철에 많이 활동하잖아요. 그죠? 그럼 모기가 남부 지방에 좀 많을까요? 북부 지방에 좀 많을까요? 남부가 따뜻하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남부가 따뜻하니까 남부가 모기가 많을 거다라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사실은. 그거는 그대로 사실이에요. 같은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말라리아 환자를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남한 영토 중에서도 제일 최북단에 몰려가지고 말라리아 환자들이 나타납니다. 최북단? 경기도 북부, 인천 북부, 강원도 북부 이런 지방이 말라리아 단골 출몰 지역이에요. 경기도 인천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강원도도? 그렇게. 근데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남부에서 말라리아가 북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경기도 북부에서 부산에 사람 많이 살잖아요. 부산에 말라리아 안 나타나요. 왜 그래요? 저기 뭐 좀 강화도 막 이런 데 있죠. 인천에서도 제일 북부에 속하는 지역. 이런 데서 말라리아 환자 계속 나타나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근데 이 이야기를 믿으시는 분들이 학자 중에도 많아요.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남한 지역에서는 말라리아가 잘 관리가 돼가지고 진짜. 다 퇴치를 했는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는 북한에서 넘어오는 거다 계속. 일부러 보낸 게 아니고 관리가 안 돼서. 뭐 북한에서 말라리아를 저는 진짜 웃기려고 한 말이었는데 진짜 북한에서 온 거구나. 북한에서 스물스물 넘어오는 거 아니냐. 그런 설이 있다. 라는 설이 꽤나 진지하게 의심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참고로 북한에서도 말라리아 퇴치 사업 같은 거 열심히 하겠죠, 당연히. 심각하죠. 그리고 북한이 뭐 열대지방도 아니기 때문에 퇴치하려면 퇴치할 수 있을 만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도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을 해요. 이게 근절이 좀 안 되거든요. 북한에서도 이상하게. 북한에서 가끔 어떤 얘기 하냐면 남한에서 이게 자꾸 넘어온다. 따뜻한 남한에서 말라리아가 자꾸 넘어오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북한 당국에서는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심지어 요즘에는 어떤 이야기도 있는지 이건 약간 반은 우스갯소리인데 근데 이것도 학자분들도 하시는 우스갯소리예요. 해보시죠. 어떤 이야기도 하냐면 이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비무장지대에 말라리아 모기들이 자꾸 숨는 거 아니냐. 아, 거기서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절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정말로 여기까지는 그냥 던지는 이야기들이고요. 진지하게는 어떤 이야기 많이 나오냐면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슨 뭐 북한에 가가지고 무슨 뭐 공연을 하고 뭐 북한의 아티스트들이 남한에 올려와가지고 뭐 반갑습니다. 뭐 노래를 부르고 뭐 이런 거 많이 우리가 추진하는데 그렇지요. 그거 못지않게 우리가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면 혹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같이 손잡고 해볼 만한 일이 말라리아 방역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이게 서로 손잡고 잘 되면 북한도 좋고 남한도 좋은 거잖아요. 이게 서로 간에 좋은 거잖아요. 그죠? 한편으로는 이게 땅이 붙어 있으니까 같이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뭐 학대기 노래 이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학을 뗍시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영상 올라갔을 때 댓글 중에 우리 편집장님 노래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형편없었나? 근데 저는 방금 전 학을 뗍시다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좀 밝은 느낌의 노래로 어떤 의식을 고취하는 노래.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가까이에 붙어 있는 그런 땅에서 살고 있구나. 이 모기들이 돌아다니면서 한쪽에서 피를 옆쪽 사람한테 옮겨줄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가까이 붙어서 살고 있구나. 이거 뭐 대결하고 뭐 이상한 핵실험하고 이딴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들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열쇠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라리아 퇴치 이런 거 우리가 좀 더 깊게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소름 돋는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21분이 지났는데 제가 질문한 횟수가 한 번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어떡하지? 첫 질문에 대한 답이었던 것 같은데. 궁금한 거는 이게 아무 모기나 말라리아를 옮기는 게 아닌 거죠? 특정 모기인 거죠? 네, 말라리아 모기라고도 부르고 말라리아 옮기니까 말라리아 모기라고 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학질 모기라고도 합니다. 좀 공식적인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말로는 얼룩날개 모기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얼룩날개 모기라는 말도 이게 학명으로는 아노펠리스인가라는 그런 라틴어식 학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속을 일컫는 말입니다. 영어로 지너스라고 하죠. 쟤는 많이 먹었네 피를. 그리고 그 안에 여러 종의 모기들이 있습니다. 종과 속의 관계 뭐 이런 여러 번 해서 좀 기억나시죠? 그 생물을 구분하는 뭐 방법으로 스피시 지너스 뭐 이렇게 종, 속, 과목, 스피시 지너스, 패밀리, 오더 뭐 이렇게 클래스 뭐 이렇게 쭉 가는 필럼, 킹덤 뭐 이렇게 가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단위가 종이고 그 다음으로 넓은 단위가 속이다. 뭐 이런 거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아노펠리스 얼룩날개 속에 속하는 모기들이면 대체로 말라리아를 옮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속하는 모기들이 뭐 중국 얼룩날개 모기, 일본 얼룩날개 모기, 뭐 한국 얼룩날개 모기 이름 좀 대충 붙인 거 같지 않습니까? 클라인 얼룩날개 모기, 가 중국 얼룩날개 모기 몇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8종류가 있다 활동하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8종류 정도 되는 그 모기들 중에 어느 한 모기에 물렸는데 그 모기가 마침 뱃속에 정확하게 말하면 침샘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 모기에 침 저장돼 있는 부분까지 말라리아 원충이라는 미생물이 와 있어가지고 내 몸속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 나는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는 거죠. 말라리아 원충이라는 미생물이 침샘까지 들어와야. 그렇죠. 그래야지 물 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은 포인트 지적해 주셨어요. 동어 반복만 했는데 뭘 이게 이것도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면 그죠? 모기의 위장 속으로 장 속으로 그 피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가 빵빵하죠. 그래서 모기가 그걸 막 소화시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모기가 두 번째로 딴 사람을 물 때 그 뱃속에 들어있는 피가 입 밖으로 나올 리는 없죠. 그죠? 아침 먹고 점심 먹으려고 할 때 점심 먹을 때 아침에 먹었던 게 입 밖으로 막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역류성 뭐 그런 거.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그래서 그 모기의 뱃속에 들어간 그 말라리아 원충들이 그 뱃속 밖으로 좀 나와야 돼요.
뱃속 밖으로 나와가지고 네. 다음번에 모기가 물 때 예, 예. 사람 몸속으로 들어와야지 사람한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모기 뱃속에 있다가 그 모기의 몸속을 말라리아 원충들이 막 헤엄쳐가지고 모기의 침 나오는 부분까지 이동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의지를 갖고 나와줘야 의지를 되는구나. 갖고 그렇게 의지를 갖는 정도가 아니라 활발하게 그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그냥 뱃속에만 있으면 그러다가 그냥 소화돼가지고 그냥 모기의 영양분이 될 뿐인 겁니다. 그럼 좋은데. 네, 그래서 가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 실패 그 가는 과정에 실패하는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과정에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네. 모기의 움직임을 이 말라리아 원충들이 어느 정도 조종하지 않을까? 네. 간접적으로 이런 거를 가능성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즉 말라리아가 뱃속에 들어온 단계에서는 뭔가 어떤 방식으로 말라리아 원충이 모기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약간 식욕을 좀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때 괜히 사람을 물거나 동물을 물어봐야 말라리아 원충이 퍼져나가는데 아무 도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침생까지 아직 못 왔으니까. 예. 괜히 그렇다가 이따가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모기가 사망하면 오히려 자기도 같이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렇죠. 것뿐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때는 모기들이 요즘 입맛도 없고 왜 이렇지? 뭐 잘못 먹었나? 약간 이렇게 되게 만든다라는 예. 거예요. 그러다가 말라리아 원충이 이 침 나오는 부분, 이 부분까지 딱 이동을 하면 그때 어떤 방식으로 모기를 자극을 해가지고 식욕 버튼. 왜 이렇게 입맛이 좋아 요즘에? 요즘 좀 사람 좀 피 좀 먹고 싶지 않냐? 피 땡겨. 우리 좀 선짓국 먹으러? 약간 이런 식으로 모기들을 충동질하는 그런 영향을 말라리아 원충이 유발하지 않느냐라는 데 대해서 연구하시는 과학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거면 그 원충이 사실 모기를 조종하는 느낌이네. 거의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사람을 물면 그때 말라리아 원충이 사람한테 건너오고 말라리아 원충이 사람한테 건너오면 그때는 간에 주로 정착을 해가지고 말라리아 원충이 좀 자라나기 시작하거든요. 사람 간에. 네, 그러다 말라리아 원충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가 되면 그때 사람의 적혈구를 갉아먹습니다. 적혈구를 갉아먹고? 네, 그때 수많은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라든가 적혈구가 공격당하니까 사람이 이거 왜 이래 하면서 그거를 방어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렇겠죠. 네, 그 과정에서 난 방어 되기 싫은데 라고 말라리아 원충이 계속 막 이렇게 버티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는 병의 증상이 발현이 되죠. 야. 말라리아의 증상 중에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는 고열입니다. 고열. 열이 훅 올라가요. 네. 열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게 말라리아의 학을 떼는 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무섭네. 전 세계의 수많은 말라리아들이 대부분 이렇게 열이 높이 올라가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말라리아 원충도 한 종류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라리아 원충이라고 부르는 이런 형태의 삶을 사는 것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사는 말라리아 원충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네. 피해를 입히는 정도는 조금은 덜해요. 그래서 현대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말라리아 걸려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는 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해열제를 처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잘 조절을 해주면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는 거의 없을 정도로 열대에서 걸리는 말라리아 원충보다는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말라리아 원충이 조금은 약한 편입니다. 그래도 엄청 아파요. 방치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도 엄청 아픈 거는 매한가.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목숨 잃은 사람들 많았고. 그렇지. 세종대왕 어머니 원경하우도 말라리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종대왕 어머님이요? 네.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말라리아 원충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최고로 고통을 줄 때의 강도가 조금 약한 방면에 오래 가나? 비슷해요. 그래. 이게 낫는 줄 알았다가 다시 건드리고 낫는 줄 알았다가 다시 건드리고 요거를 합니다. 요거 약간 그 생활의 그 사이클에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들 많이들 보고 있어요. 그게 더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새끼가 와가지고 커져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48시간 정도 걸리다 보니까 48시간 주기로 열이 훅 올라왔다가 너무 아프다라고 했다가 이제 열이 좀 내려간다. 나았나? 나은 것 같네. 그리고 다시 48시간째 되면 또 아프고 요게 몇 차례씩 이렇게 반복이 된다라는 게 우리나라 말라리아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라리아를 3.1열 맞다. 3.1열 말라리아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3.1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변에도 이런 게 많이 있는데요. 딴 나라 말라리아도 사실 이런 주기성이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많이 생기냐면 말라리아가 3일 주기잖아요. 이렇게 3일 주기로 해가지고 말라리아가 엄청 아파지고 고생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와 학질 귀신이 붙었나 보다. 학귀. 이 마을에서 고생하다가 학대받다가 세상을 떠난 그 노비가 학귀가 되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나에게 저주를 내렸나 보다. 우리 동네 사람들 10명에게 저주를 내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도저히 못 버틸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속인이라든가, 그렇지. 영험한 어떤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무슨 초능력자 이런 사람 막 부를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학기와 물리칠 수 있는 어떤 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초청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막 열심히 뭔가 하겠죠. 그 사람도 놀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루 이틀 정도 해. 구슬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막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하고 나면 하루 그렇게 하고 나면 승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와, 신통하네. 저 사람 신통하네. 영험하네.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돈도 드리고 하면 아유 학기 조심하세요 앞으로 하고 떠나죠. 떠나고 나면 다시 이제 이 48시간 이 사이클이 48시간 주기가 반복되면서 도루마무야. 또 아프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와, 그 사람이 떠나니까. 이런 좋은 기운으로 할 때는 학귀가 물러가는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학귀가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다시 또 초청해. 그럼 그 사람이 또 뭘 이렇게 그 무속인도 영문은 모르겠죠. 해. 그러면 또 이제 48시간 주기에 따라서 쓱 또 이제 낫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속인도 내가 이렇게 신통한가? 이게 우리나라 말라리아의 어떻게 보면 이런 귀신 이야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악명 높은 특징입니다. 2009년에 김문석 선생님이란 분이 논문을 써가지고 보고를 하신 그 증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보면 우리나라의 말라리아 환자 한 분이 우리나라에서 감염되신 분, 3.1년 말라리아에 걸리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증세가 좀 심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말라리아의 이 고열 이것 때문에 중추신경계, 뇌 쪽에 약간 손상이 오신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열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은 어떤 증세 그때 당시 있었냐면 위치하고 시간 파악이 잘 안 되셨대요. 지금 내가 여기 어디 있는 거지? 야, 지금이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아침이냐 점심이냐? 그러다가 증세가 좀 심해지시니까 논문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유아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보고가 돼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말라리아 나은 다음에 이 재활 치료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셨는데 이 옛날 사람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거 귀신 들렸다. 귀신에 씌였다. 그렇겠네. 그 학귀 개 어린이 귀신이 와가지고 아이 귀신이 와가지고 씌였네. 이런 말 나왔겠죠, 그죠? 옛날에 원인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딱 오해 살 만한 일들이 이 말라리아 때문에 진짜 방치하면 안 되겠네. 많이 발생했던 거죠.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될까요? 하나만. 되죠. 하나만.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아까 그 세종대왕 어머니가 말라리아에 걸렸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원경왕후. 1420년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보면 이것 때문에 그때 당시 임금님이 세종대왕이었거든요. 세종 임금님이 어머니를 이걸 치료를 해야 되겠다. 어머니가 그때 세종대왕 어머니가 나이가 56세밖에 안 되셨었어요. 그 당시면 고령 아닌가? 고령이긴 한데 그래도 정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낫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세종대왕이 막 이렇게 과학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이고 이런 분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1420년 이때인데 이때로부터 20년 후에는 막 한글도 개발하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닥치는 대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무슨 둔갑수를 하는 사람도 막 모집하고요. 점치는 사람도 모집하고 간절하셨네. 굿도 하고 막 이러셨어요. 세종대왕이 이때 당시에. 어머니를 위해. 그래가지고 어머니의 증세가 조금 나은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좋아한 그런 기록이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3.1년 효과인가?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둔갑술로 이게 말라리아 원충을 이거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소용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결국 음력 7월 10일, 1420년 음력 7월 10일에 원경왕후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세종 이거 실록이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세종 임금님이 머리를 풀고 발을 벗고 부르짖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괴로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멍 울었대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걸 보고 이때 당시에 이 세종 임금의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요? 상왕으로 물러나서 살아 있었거든요. 이방원이 그거를 보다 못 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너무 슬퍼하니까 막내 아들이죠. 악동이 세종 임금을 잡고 상감마마. 아무리 그래도 식사는 좀 하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원도
눈물을 펑펑 흘렸다. 아들의 모습을 보고. 라는 게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원은 사실 되게 무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예. 자신의 이 임금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저승으로 보낸 사람인데 예. 제가 알기로는 조선왕조 실록에서 이방원이 이렇게 절절하게 우는 장면 나오는 장면은 이 부분이 처음인 것 같고 사실은 이방원이 원경왕후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이 무렵에. 아 그때 그랬어요. 네, 그리고 원경왕후의 이런 가족들을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제거했습니다. 이방원이. 제거까지 했구나. 네. 무서워. 무시무시하게. 예, 왜냐하면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외척이다 보니까. 예. 저는 그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이 눈물 속에서 좀 나왔을 것 같아요. 당연히 부인이니까 그런 것도 그렇죠. 있겠죠. 예. 이때 세종이 임금이 된 지 몇 년 안 됐을 때예요. 한 2년 이렇게밖에 안 됐을 때예요. 제 생각에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머니가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봤겠지. 예. 이제 내가 효도해야지. 내가 이제 왕이니까. 내가 임금이니까. 어머니 막동이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이제 효도해야지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니까. 실록에 그래서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점치는 사람들이 이제 좋은 기운이 와가지고 어머니가 회복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말을 믿었는데 이렇게 된 거를 보니까 정말로 이 점이라는 거는 믿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울었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그 속상함이에요. 네. 진짜. 예. 저는 이거는 뭐 전혀 과학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제 상상의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세종 임금이 과학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매달렸던 게 약간 이런 경험을 한 개인적인 뭔가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이때 당시에 뭐 둔갑술 쓰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즉위하고 얼마 안 돼서 그런 일을 겪으셨으니. 둔갑술 쓰고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늘에 무슨 좋은 기운을 받으면 뭐 어마마마께서 나으실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보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뭔가 연구를 해서 그게 맞다면 사람들을 좋게 복리를 증진시킬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이 말라리아로 어머니를 잃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상상도 이건 어디까지 제 상상입니다. 어머니가 학질로 돌아가신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또 얼추 다 됐네요. 벌써 그렇군요. 또 노래방 시간 연장하듯이 한 7분 단위로 추가가 돼야 되나? 어떤 얘기하고 슬슬 마무리를. 요건 궁금하다 근데. 잠깐만. 육안으로 그러면 아까 그 말라리아 옮기는 그 얼룩날개, 모기 뭐 이런 애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나요? 어느 정도 굳이 구분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얼룩날개 모기이기 때문에 날개에 얼룩이 있어요. 날개에 검은 점과 흰 점이 있습니다. 얼룩말처럼? 그렇습니다. 날개에 검은 점과 흰 점이 있어요. 얼룩말 느낌은 또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얼룩날개 모기가 벽에 붙어서 앉아 있을 때 전형적으로 취하는 자세가 이 꽁무니를 이렇게 좀 듭니다. 뭐에 비유하면 좋을까요? 약간 육산 선수가 육산 선수 준비 뭐 제자리에 할 때 약간 이렇게 엉덩이 드는 것처럼 뒷부분을 이렇게 약간 좀 듭니다. 그런 자세. 45도 각도로 든다라고 설명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놈이 항상 그러지는 않아요. 가끔 자기가 좀 내리고 싶을 때는 내리고 있을 때도 있어요. 또 뭐 그 자유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들면 무조건이다. 들 때가 많아요. 보통 딴모기들은 굳이 그런 습성 별로 안 갖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얘는 들 때가 많기 때문에 들면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뭐 모기 한 마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좀 보기 어려운데 굳이 모기가 붙어 있는 걸 보면서 그거를 우리가 무슨 곤충 학자도 아니고 그걸 따지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기라면 일단은 좀 기피하는 게 좋고 예. 그런 모기인 것 같으면 더 경계를 해야 되고 보통 집에 사는 모기는 뭐 빨간 집 모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집에 도시에는 이런 게 좀 들어오는 편이긴 합니다. 보통 뭐 이런 뭐 산이나 들 이런 데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조금 더 조심을 해 주셔야 되고 모기에 안 물리도록 뭐 모기 기피제 바른다거나 뭐 방충망 잘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뭐 좀 그 모기에게 나는 냄새라도 좀 줄이게 씻는다거나 이런 거 다 하시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뭐 우리 동네 갑자기 모기가 너무 많아졌다라거나 뭐 모기가 많은 게 저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다 뭐 이런 게 보이신다면 미꾸라지 풀어야죠. 뭐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건의도 하시고 이래서 우리나라를 WHO인가에서 말라리아 퇴치 대상 국가로 우리나라를 정했어요. 정했는데 보면 뭐 네팔, 뭐 태국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정해놨습니다. 그런 약간 열대의 위도가 낮은 데 있는 나라들하고 묶어가지고 정해놨거든요. 우리나라는 진작 이 말라리아에서 좀 졸업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종대왕 시절에 고통받던 거에서 아직도 이거를 손을 못 씻었다라는 거는 좀 경계할 볼 만한 일로 이거 근데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나라들이 이걸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말라리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진짜 짧게 한 마디만 할게. 짧게. 아니 뭐 짧게. 예방 백신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네네. 요 얘기였나요? 예. 왜냐면 말라리아가 예방 백신이 하면 좋겠다. 예방 백신. 네. 아니, 국내에 도입된 말라리아 예방 백신이 없다 그래서 왜 없는 건가? 이게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진짜 좋은 질문이다. 우리가 전염병에 걸린다라고 하면 전염병이 보통 세균에 감염되면 전염병 걸린다 이런 거 많이 있죠. 네.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전염병 걸린다 이런 거 많이 있죠. 예. 코로나19는 뭐죠? 세균하고 바이러스죠. 바이러스죠. 그죠? 그리고 그 외에 무슨 뭐 페스트라든가 뭐 장티푸스라든가 이런 거는 세균이 옮기는 게 많습니다. 우리 여러 번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세균은 같은 미생물이긴 하지만 좀 생물로 볼 수 있는 세포로 되어 있는 비교적 좀 등치가 큰 게 세균이고 바이러스는 생물이라고 보기도 힘든 세포로 되어 있지도 않은 세균보다도 더 작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가 세균과 사람 차이보다 훨씬 크다 그랬죠. 상대반대에 커요. 네, 맞아요. 그죠? 이거 약간 이상한 질문인데. 그러면 말라리아 원충은 세균일까요, 바이러스일까요? 원충. 네. 세균 같은데요? 미생물 이게 사실 함정 질문이라 가지고 말라리아 원충은 세균도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진짜? 말라리아 원충은 세균보다도 훨씬 덩치가 큰 거예요. 말라리아 원충은 조그만한 벌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벌레라고 보기에는 이제 진짜 실물적으로 봐야 보이는 그런 미생물이긴 한데 그런데 세균에 비하면 몸의 구조가 무슨 뭐 고등이에요. 뭐 사람이나 무슨 곤충이나 식물이나 이런 거와 비교를 해야 될 만큼 그래요? 굉장히 몸의 구조가 발달되어 있는 말 그대로 충자로 끝나는 게 딱 어울릴 법한 말라리아 원균이 아니잖아요. 충이라는 말로 불리는 게 딱 그럴 듯하게 곤충은 아니죠? 곤충급은 아니고요. 그 정도 급은 아닌데 이렇게 되게 발달되어 있는 벌레 같은 그런 동물이라고 보면 오히려 오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치료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항바이러스제라는 거를 사용을 하면 바이러스의 어떤 특별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을 항바이러스제가 다 파괴를 해줍니다. 뭐 바이러스는 생물도 아니니까 생물 아니고 몸속에서 싹 없애버려. 뭐 이렇게 하면 바이러스가 저절로 없어지거든요. 세균도 핵의 구조부터 다른 생물들하고는 다른 동물이나 식물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아주 원시적인 생물, 원시적인 핵을 갖고 있는 원핵 생물이기 때문에 몸의 구조 우리하고 전혀 다른 거, 세포의 구조가 전혀 다른 거는 싹 제거해버리자. 이런 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차이점을 공략하는 약을 먹으면 쓱 다 없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세균을 없애는 약을 뭐라고 한다라고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런 걸 항생제라고 합니다. 항생제. 그래서 항생제를 먹으면 세균과 동물, 식물과의 너무나 다른 그 신체 구조의 세포 구조의 차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세균을 싹 없애주는 게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거는 몸의 구조가 사람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차이 나는 거 다 없애버려라고 하는 식으로 딱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맞춤형으로. 말라리아는 사람과 너무 가까운 곳에 있는 벌레 같은 거란 말이에요. 사람도 해를 입을 수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뭐 치료하고 다루고 뭐 예방 백신을 만들고 이런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요놈보게. 우리가 기생충이라 벌레 형태의 기생충 이거는 보면 보인다라고 하는 좀 큰 기생충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 디스토마라든가 무슨 뭐 십이주장충 뭐 회충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 거 백신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네. 그런 것도 다 그런 식으로 좀 등치가 있는 꿈틀거리는 벌레 정도 되는 사람하고 너무나 가까운 동물이기 때문에 뭘 어떻게 산뜻하게 뭐 예방을 한다든가 이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도 그런 백신은 치료제는 좀 개발이 돼 있는데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도 클로로킨 계통의 약물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치료제는 어느 정도 개방이 돼 있지만 예방 백신을 만들기는 너무나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도 21세기 들어와가지고 급격하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예방 백신들이 하나 둘 나왔어요. 그래요? 지금 한 2종류 정도 나와가지고 좀 실용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2종류 다 제가 알기로 만든 회사가 다 영국 회사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좀 더 중요한 얘기부터 하면 나왔는데 왜 우리나라는 도입을 좀 더 중요한 얘기부터 하면 뭐 R21이라든가 이런 백신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좀 좋은 것도 한 방에 이게 예방이 안 되고 2번, 3번 맞아야지 예방이 되고요.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예방 접종을 한다라고 해도 한 70% 좀 넘는 정도?
그 정도만 예방이 돼요. 좀 낮은데. 네, 그죠. 예. 그래서 좀 효율이 좀 떨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말라리아가 심각한데 위주로 이게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열대지방에 정말 이 동네에서는 3.1년 말라리아 정도가 아니라 열대 말라리아라는 훨씬 더 치명적인 말라리아가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정말 한 해에 몇천 명, 몇만 명이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것 같다.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동네 위주로 네. 아직까지는 좀 완벽하지 않지만 예. 말라리아 백신 이거 좀 풀어보자라는 식으로 좀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영국 사람들이 개발했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동의하시는 분, 과학자분들 중에 좀 꽤나 계실 텐데 네. 우리나라가 말라리아 백신이나 말라리아 치료 연구 같은 데 좀 투자할 필요 있다고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왜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말라리아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니까 선진국 중에. 환경적으로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할 만한 그런 여력이 되는 선진 국가 중에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나라 중에 말라리아 피해를 국민들이 제일 많이 입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구를 해야 되거니와 말라리아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되게 이렇게 기이하거든요. 일반적인 세균이나 바이러스하고는 다르게 아주 특수하게 사람 몸속에서 또 모기까지 돌아다니면서 사는 그런 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하다 보면 사람의 어떤 면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이거 연구할 가치가 높은 일입니다. 말라리아의 결정적인 어떤 효과가 좋은 예방약을 만들어서 전 세계 열대지방에서 지금도 희생되고 있는 수만 수십만의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노벨상 직행열차입니다. 스웨덴행 비행기 표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적이 스웨덴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말라리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구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모기 연구, 말라리아 연구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왕 선진국 중에 제일 피해가 클 거라면 그렇습니다. 끝내기 전에 하나만 덧붙이면 짧게 할게요. 진짜 하나만. 진짜 하나만 덧붙이면 특히나 요즘 더 많이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뭐 말라리아 한번 아프고 학대면 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도 있거니와 기후 변화가 진전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는 여름이 길어지는 방향으로 진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여름이 더 길어지면 모기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말라리아가 창궐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걸 경계해야 된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름 감염병으로. 이 이야기 한 지 벌써 10년도 더 됐어요. 우리가 최근에 러브버그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했듯이 말라리아 옮기는 모기 뭐 우리나라에 지금 7, 8가지 있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상한 기회를 타고 갑자기 훅 막 많이 퍼진다라고 하면 정말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될지는 그러지 말란 법이네. 그거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말라리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인식도 해야 되고 모기에 물리면 안 된다. 모기 피해하고 줄여야 된다. 인식도 우리가 전환할 필요도 있고 조직적인 과학 연구로도 말라리아가 한국인이 도전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라리아 앞에서 조금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말라리아에 대해서 곽식 작가와 함께 50분 미만으로 싹 끊어서 알아봤습니다. 곽식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